네, 반갑습니다. 상황 판단을 담당하는 박어령 강사입니다. 네, 아침에 여기 302호에서 텍스트 유형 분석 특강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게 될 상황 판단에서 크게 봤을 때 한 4가지 아니면 5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눴을 때 그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텍스트 유형, 일치부합 여부를 묻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분들께 아마 일주일 정도 무료로 그 인강이 제공될 거기 때문에 일단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가와 관련되어서 아직 상황 판단 과목에 대한 맛을 못 보신 분들이시라면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아마 내일 오후 아니면 화요일 정도쯤에는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공부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까,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상황, 문제 안 풀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5분의 강사,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의 강사의 사진들이 쭉 배너 형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트릭스 상황 판단 박어령이라고 이제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질의응답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사 상담실에다가 궁금하신 사항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못해도 한 이틀 정도 안에는 답변을 달아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들 혼자 하시고 독학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소하시고, 그 다음에 도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도움을 얻으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원래 제 이메일 주소를 잘 공개를 안 하는데요. 이거 레인 프롬 한메일.net입니다. 한메일.net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 혹시라도 남들이 또 내 글을 볼까봐 좀 괜히 걱정된다 하시면 여기 메일 주소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일도 매일매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PSAT의 한 과목인 상황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오전 시간에 오셨던 분도 계시지만 다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SAT 과목을 과거에 시험은 쳐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현재로서는 한 번밖에 없으신 상태시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의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일단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알아가신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셋은 총 3과목이 있죠.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해석. 그래서 이 상황 판단 과목은 크게 봤을 때 이따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언어 논리 과목, 상황 판단 과목, 그 다음 자, 요건 다 적으셨죠? 메일 주소. 마지막이 자료 해석인데요. 언어 논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2가지 글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설명문 글들, 그 다음 논설문 글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본문 내용을 읽으신 상태에서 첫 번째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윗글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가, 단순한 내용 일치부합 여부를 묻는다던가, 아니면 첫 번째 이 케이스를 넘어서게 되면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이론적 공식이 주어지고 이 이론적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추론형 문제. 그 다음 이 설명문과 관련되어서는 또 어떤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가, 전체적인 요지는 무엇인가,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까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논설문은 주장글입니다. 주장글. 어떤 주장을 펼쳤을 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주장을 어떤 근거가 어떤 형식적인 방식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그 얼개를 잘 읽어내느라고 분석하는 그런 글들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주장과 또 다른 어떤 주장이 대립하고 있을 때 두 주장 사이에서 B가 A를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는가, 혹은 B를 A가 어떻게 다시 재반박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은 것들을 묻는 형태의 질문들이 언어 논리의 언어와 관련되어서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논리학 부분과 관련된 학습을 별도로 하셔서 논리학, 혹시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명제 파트 혹시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명제? 네. 이 명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 논리학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이론적인 바탕, 일종의 수학 공식처럼 학습하신 내용을
문장 진술 쭉 나와 있는 것을 기호화시켜서 그 기호를 수학 공식 풀어내듯이 적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약간 수학과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논리학 이론 학습을 하시고 그 이론을 사례에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가를 수학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 언어논리 과목의 나머지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따가 박은경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요 파트와 요 파트의 비중이 뭐 한 60대 40, 많을 경우에는 70대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5급 공채, 그 다음에 민간경력자까지의 기본적인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언어논리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독해를 요구합니다. 독해 감각이 뛰어나셔야 되고요. 이 독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글에서 무슨 내용을 다뤘었는가, 주장이 무엇인가, 그 다음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근거들이 핵심적으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내실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렇게 테스트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황 판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체계가 이상해지는데요. 복잡해집니다. 상황 판단은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누는가? 오늘 오전에 했었던 것이 바로 이 텍스트 유형. 언어 논리에서 설명문이 등장한다고 했었는데 그 설명문과 거의 똑같은 구조를 띠고 있는 글들이 상황 판단에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혹은 적을 경우에 한 3개 정도. 이와 같은 텍스트 유형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대부분 일치부합 여부입니다. 다음 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이와 같은 단순한 형태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텍스트 유형 특강 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오늘 설명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화요일 정도에 올라오게 될 동영상을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텍스트 유형을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로 다루시게 될 것이 법규 문제입니다. 법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도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구조로 등장하게 되는가? 이제 스타일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법조문 자체가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것인데요. 이 법규에서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누군가가 그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 아니면 어떤 정부 기관에다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와 같은 요청을 과연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요청한 바를 허가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느냐를 그 능력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법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셔야 되는가? 일정한 조건이 완비가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신청한 것에 대한 허가를 해준다던가 만다던가 금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것을 형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징역 몇 년 혹은 벌금형 얼마. 근데 그 요건이나 조건의 범위에 따라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벌의 혹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징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한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요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법규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과연 이 조건이 무엇인가와 그 조건을 선택지 1, 2, 3 이런 데서 서술한 상황이 이 조건에 다 충족했는가 충족하지 않았는가 여부를 판단해 주시는 형태의 구조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조문 자체가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요. 이 법조문 문제는 오히려 이 텍스트 문제나 언어논리에서 나오게 되는 인문, 철학 제시문, 사회과학 제시문, 그 다음 과학기술 제시문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사실 그 소재나 이런 측면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틀만 정확하게 초반에 좀 익혀두시면요. 그러면 다루는 법이 형법, 민법, 헌법, 그 다음에 각종 특별법, 행정법 등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거의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접근하시기가 편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텍스트형 문제는 소재에 따라서 이거 어떤 소재는 여러분들한테 철학 소재가 예를 들어서 이공계 분들한테는 어렵고 자연과학 제시문 소재가 인문계 계열 분들한테는 어렵듯이 그와 같은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 문제는 사실 골격만 잡으시게 되면 그 구조를 그대로 반복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어떤 조건 하에서 그것에 대한 허가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구조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법규형 문제도 텍스트형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본문 내용,
텍스트에 대한 독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일치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방법론을 익혀두시면 나중에 이게 법규형 문제를 풀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차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이 텍스트형, 그 다음에 법규형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이 글들은, 대부분의 글들은 구조가 중층적이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글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어 논리 문제에서는 등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상황 판단에 등장하게 되는 일반적인 텍스트형 글들은 1문단, 2문단, 3문단, 아니면 이것을 법으로 치면 첫 번째 1조, 2조, 3조 이와 같이 조나 항 아니면 문단별로 3개가 딱딱딱 독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1문단 내용 보고 선택지 판별하고 2문단 내용 보고 선택지 판별하고 첫 번째 조 보고 선택지 판별하고 두 번째 조 보고 여기에서의 요건 혹은 상황, 첫 번째 조에서의 상황 다 개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비율상으로 치면 70에서 80%의 이 두 유형 문제들은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문을 읽거나 법조문을 읽어 나가실 때도 어떤 방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각각의 문단별 주제문 찾아내고 전체 화두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했었던 요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 도출해낸 상태에서 선택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보고 끊고 선택지 보고 각각을 보고 끊고 선택지 보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셔도 충분히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가 있는 패턴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법론을 사실 법규 문제에 적용해도 요건 효과 관계에 대한 1차적인 분석 틀만 갖추고 계시면 그러면 거의 비슷한 구도로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 판단을 구성하는 문제들 중에서 텍스트 유형과 법규 유형이 이게 비중이 한 40에서 많을 경우에는 이제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쪽 파트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문항 개수를 따지면 그래도 절반 가까이를 거의 비슷한 방법론을 통해서 접근해 들어가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떤 소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법론에 따라서 쭉 접근해 나가시게 되면 이 두 유형은 아마 비교적 단시간 내에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 판단과 자료 해석에 비슷한 지점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을 요구하는 도표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많은데요. 계산형 문제, 그 다음 퀴즈, 퍼즐 유형의 문제, 요 두 가지가 상황 판단에서 텍스트형이나 법규형과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입니다.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과 중첩되는 부분은 요 계산 파트인데요. 계산은 실제 상황 판단에서 요구하는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미적분 풀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 판단에서는 이 시험 성격 자체가 공직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한 그 직급에 딱 임명이 되셨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법규를 배우는 이유는 법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허가 신청을 했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과연 이것이 법에 따라서 내가 허가를 해주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계산이나 퀴즈, 특히 이 계산과 관련돼서는 비교를 해서 누가 제일 우수한 사람인가 선발하거나 입찰한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가 제일 뛰어난 업체인가 선발해야 되는 그런 역할까지 부여받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황 판단이 요구되는 지점인 겁니다. 이 계산형이. 그래서 이쪽 문제들을 푸실 때는 항목 간 비교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비교의 형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 중에서 덧셈, 그 다음 곱셈, 이거 두 개 잘 하시면 됩니다. 덧셈과 곱셈을 잘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A, B, C, D 4개가 현재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업체가 첫 번째 기읍, 니은, 디귿 3가지 항목과 관련되어서 범위로 어떤 수치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90부터 100까지 뭐 이게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공사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항목과 관련되어서
특정한 그 범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다음 범위에 있는가 이와 같은 정보들이 주어지고 여기에다가 몇 점 주고 여기에다가 몇 점 주고 하는가 그 등급별 점수 부여 방식을 별도로 줍니다. 이와 같은 점수 부여 방식을 이 표의 각각의 항목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실제로 점수로 바꾸면 몇 점이 되는가 몇 점이 되는가 몇 점이 되는가를 다 환산을 해서 얘네들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더해 주셔서 이 최종 결과값이 나온 것을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이와 같은 골격을 갖춘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정보를 뭐 빈칸으로 남겨둔다거나 아니면 이 과정이 기읍과 관련돼서는 나머지 것들과 다르게 가중치를 1.5 해준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추가 조건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구도를 완전히 어긋난 것인가 벗어난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몇 가지 장치, 특수한 조건들이 부여되는 방식이지 기본 골격은 도표 계산형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항목 간 점수 부여 그 다음 그것들을 합산해서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는 작업이 대부분 덧셈과 곱셈이 되는 거죠. 덧셈과 곱셈. 가끔씩 나누기를 하실 때도 있는데 그 나누기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양한 사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가장 근간에 놓여있는 골격은 항목 간 점수 비교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몇 가지 패턴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이와 같은 것을 왜 내가 풀어야 되지?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사무관을 뽑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문제 스타일이 딱 등장했을 때 뭘 하라고 했지? 당황하지 말고 표 복잡해 보이지만 항목 집어넣고 점수 매겨서 플러스하고 비교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문제 스타일이고요. 이 상황 판단, 특히 이제 민간 경력자 상황 판단이 총 5번 진행됐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제 기준이긴 합니다. 제 기준이긴 한데 민간 경력자 문제는 총 25문항이 등장하죠. 언어, 상황, 자료 다 25문항씩이고 5급 공채는 총 40문항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뭐 해에 따라서 조금씩 난이도 차이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25문항이고 이거를 60분 동안 푸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5급 공채 대비해서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난이도 있죠. 뭐 시간 설정이나 문항 숫자 이런 것을 떠나서 문제 하나하나를 딱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가? 덜 어려운가? 이런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2014년 정도까지는 5급 공채 대비해서 한 50에서 60% 정도의 난이도 수준이라고 저는 아마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가 아니라 이제 이 정도라고 저는 이제 딱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된 게 아니라 2015년 작년도 민간 경력자 상황 판단 문제는 자료 해석이나 언어 논리는 제가 이제 정확히 다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상황 판단만큼은 거의 5급 공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혹시 이제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그거를 좀 몸소 체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정보가 양이 많아졌고 길이도 길어졌고 그 다음 법조문에서 물어보는 스타일, 텍스트용에서 물어보는 스타일 등등이 5급 공채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이전까지 여기 계산형 문제도 쉽게 혹은 단순하게 풀 수가 있었던 문제들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분량도 많아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 메커니즘에다가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을 놓치면 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상황 판단만큼은 쉽게 민간 경력자 문제만 가지고 다 판단은 안 됩니다. 다 해결이 안 되고 이 녀석들 수준에서의 적어도 5급 공채에서 중간 난이도 정도까지 되는 녀석들까지는 다 범위를 잡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난이도가 실제로 이제 어느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요 퀴즈나 퍼즐형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은 제가 문항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간단하게 예 하나만 드릴게요. 이 문제 풀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A, B, C, D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인물이 현재 이와 같이 네모난 테이블에 한 면씩 앉으려고 해요. 근데 각각의 현재 둘은 남자, 둘은 여자. 이건 지금 현재 제가 임의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A, B, C, D가 각각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모자를 씁니다. 근데 누가 어떤 색의 모자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갑자기 파리가 저를 회방하네요. 이와 같이 인물, 그 다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별, 그들이 어떤 형태의 모자, 어떤 색깔의 모자를 썼는가, 기본 구도가 1대1로 대응이 되는 형태의 구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해주고, 이 사람이 이 내면의 테이블에, 사각형 테이블에 어느 위치에 누가 앉아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재구성하라고 하는 일종의 퍼즐형 문제가 그 이전까지는 안 나왔어요. 2014년도까지는 안 나오다가, 이거 딱 보셔도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정보를 다 드린 건 아니지만 꽤 어려워 보이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이런 정보를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정보를 줬는가? A의 왼쪽 편에는 초록색 모자를 쓴 사람이 앉지 않았다. C의 맞은편에는 D가 앉아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진술을 해주고, 이 상황에 과연 어떤 형태로 사람들이 앉아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려내게끔 하는 문제가 등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퀴즈 스타일의 문제가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상황 판단에 등장했었던 퀴즈 문제는 주어진 규칙을 그냥 순차적으로 쭉 따라가시면 그나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2015학년도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올해는 다시 과거로 회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황 판단에서의 어떤 난이도, 합격 컷 조정을 좀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어디에 누가 있다 이런 게 딱 확정이 안 되고, A가 만약에 여기 맨 왼쪽에 앉아 맨 아래쪽에 있다고 한다면 C가 A의 왼쪽에 있는 건지 아니면 B가 A의 왼쪽에 있는 건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갈림길이 갈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경우의 수가 나뉜다고 하죠. 실제 이 피셋 문제에서 상황 판단이 어려운 이유, 특히 이 퀴즈 퍼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배를 마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정보가 딱딱딱 대응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지수 형태로 남아서 빈칸이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이것저것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상황 판단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한 70점 정도까지, 이제 5급 공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70점 정도까지 맞아도 그 80점 합격선을 못 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민간경력자 문제에서도 아마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퀴즈 퍼즐이 뭐 어떤 거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형태의 경우의 수를 직접 다 나눠보고 그것을 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 2015년부터 물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물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2015년부터 바뀐 뭔가 좀 경향이 달라진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건데 화건컨대 금방 따라잡으십니다. 금방 따라잡으세요. 계산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기반이 되는 골격을 정확하게 인지하신 상태에서 접근에 들어가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아예 손 못 댈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향후에 퀴즈 퍼즐 유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이 부분은 쉽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이쪽 파트에서 초반에는 좀 힘겨움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민간 경력자가 아무래도 각 직렬별로 어떤 부분에서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그냥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애매한 점수대로는 합격이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관련 다른 과목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적어도 상황 판단은 여기까지를 기본 베이스로 잡고 퀴즈 퍼즐 유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정복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셔야지 실제 합격의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아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고, 제가 기본적인 골격 정도만 설명드린 상태에서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검을 드리긴 했지만 텍스트, 법규 유형 충분히, 진짜 제가 강사여서 좀 더 여러분들 겁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이공계 계열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소재적인 측면에서 소재 자체가 낯선 게 등장한다면 처음에 좀 두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재로 접근하시는 게 아닙니다. 골격,
골격 중심으로 접근해 들어가시고 그와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인강을 한번 첨부해 보시면 그 구조가 상황 판단, 민간 능력자 문제에도 거의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두 파트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방향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차후에 계산과 퀴즈 문제와 관련된 그런 학습에 좀 더 중점을 두셔서 꼭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소개 성과를 다 거두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짧게나마 상황 판단과 관련된 개괄적인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이메일 주소, 그 다음 홈페이지 상에 있는 교수홈의 상담실에다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학습하시다가 혹은 아예 초반부터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초반부터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그 범위가 광대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기에 이런 스타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문제들은 좀 나도 쉽게 느껴진다. 요 파트가 이런 게 잘 안 잡혔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것이 저로서도 답변 드리기가 편합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강사를 최대한 많이 이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해석 김용원 선생님께서 자료 해석과 관련된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